그런데 주식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주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싸게 살 수 있다니까요. 변동성이 크니까 바가지를 쓰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실패하기 쉬운 게 쌀 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공포스러워서 여기에서는 팔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는 사야 할 타이밍인데 못 참고 주식을 팔아버려요. 내가 이 아파트 갖고 있는 지 20년 됐어. 내지는 10년 동안 이 아파트 갖고 있었어. 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주식 지금 10년째 보유하고 있어. 라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나쁜 투자, 못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투자는 아닌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참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일련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야, 주식을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은 언제 오르지? 경제가 좋을 때 오르지. 그렇지. 그럼 주식은 언제 내리지? 경제가 나쁠 때 내리지.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경제가 나쁠 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그럼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알지? 그건 아주 좋은 경제 지표가 있어요. 실업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계속 오를 때는 경기가 나쁜 것이고 실업률이 계속 내려갈 때는 경기가 좋은 것인데 실업률은 고맙게도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꽤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올라가주고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꽤 긴 기간 동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 방정맞은 지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만 주식을 팔고 있고 실업률이 내려가는 경기가 좋은 구간에는 주식을 사고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실업률과 무관하게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나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팔았다가 실업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만 주식을 갖고 있는 영리하고 발빠른 투자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런 영리하고 발빠른 투자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구간도 많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주식은 경기가 나쁘면 나쁠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경기가 나쁘구나, 우울하다,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에 주식을 팔고 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팔 때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져요. 팔 사람이 어느 정도 팔고 나면 경기는 더 나빠지지만 그러나 주식은 반등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팔 사람이 다 팔면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영리하고 발빠른 투자를 한답시고 경기가 나쁠 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경기가 좋을 때만 주식을 갖고 있는 이 투자 전략을 써봐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팔 만큼 팔아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이 날카로운 반등을 놓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도 경제 지표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 영리하고 발빠른 투자자들은 주식을 아직 안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반등은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치는 반등이 많아서 결국은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끝까지 계속 따라가서 보유할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견디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항상 저점 부근에서 팔아버리고 그 반등을 놓치고 그리고 나서 또 회복하려고 어중간한 시점에 또 사고 그런 반등을 조금 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변동성이 큰 투자는요. 사실은 변동성이 크다는 그 자체만으로 리스크도 커지고 수익률이 더 낮아집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냥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더 많이 잃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익률이 더 낮아져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올라갈 때도 높은 퍼센트로 오르고 내려갈 때도 높은 퍼센트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1억 원을 투자했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4년 동안 투자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해마다 첫 해는 플러스 20%,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 세 번째는 플러스 20%, 네 번째는 마이너스 10%, 즉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랬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4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오를 때 플러스 20, 내릴 때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괜찮은 수익률이죠. 4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1억 1,66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벌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등락폭이 큰, 좀 더 변동성이 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 원을 투자해서 4년을 똑같이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첫 해는 플러스 50, 두 번째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는 플러스 5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4년을 돈을 굴리면 그래도 벌 때 플러스 50이었고 잃을 때 마이너스 40이었으니까 그래도 벌 때 많이 벌었으니 벌기는 벌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을 굴리면 돈이 얼마나 되냐면 놀랍게도 오히려 돈이 줄어들어서 8,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첫 해 플러스 50, 두 번째 마이너스 40이든 아니면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첫 해 마이너스 40, 그 이듬해 플러스 50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벌 때 수익률이 그래도 잃을 때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4년을 굴리면 그래도 원본인 1억 원보다는 돈이 불어났겠구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이거는 수익률을 퍼센트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잃을 때 많이 잃는 투자는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극복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는 매우 리스키한 투자야. 내지는 이 투자는 리스크가 좀 있네라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위험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리스크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영어 단어로 dang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두 개를 좀 구별을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게임을 하나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 들어봤더니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억 원을 준다. 5억 원?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네가 거꾸로 나한테 10억 원을 내야 돼. 자, 이 게임 한번 해보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세요? 앞면이 나오면 5억 원을 버는데 뒷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위험하죠. 왜냐하면 뒷면이 나오면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위험해요. 이런 건 danger, 위험입니다. 진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죠? 예를 들면 게임을 바꿔봐요. 이번에는 앞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5억 원을 뺏기는 게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앞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5억 원을 잃게 되는 이 게임은 아까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럼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면 좋지만 뒷면이 나올 경우에 나는 파산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이 게임 못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자는 사람한테 이런 역제안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 5억, 10억 이렇게 하지 말고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걸로 100번을 던지는 걸로 해봅시다. 동전을. 결국 그래도 5억, 10억 게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 동전 던지는 걸 여러 번 던지는 걸로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그렇게 오케이 합시다라고 하면 똑같은 게임인 것 같지만 이제는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해볼 만한 리스크 정도인 그런 게임인 거죠. 앞면이 나오면 10억, 뒷면이 나오면 5억 손해를 보는 그 게임은 확률이 반반이라 기도해야 되지만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500만 원을 잃는 게임으로 바꾸면 대략 앞면이 50번, 대략 뒷면이 5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동전을 100번 던집시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따요. 이렇게 똑같은 게임인데 횟수를 나눠서 여러 개로 바꾸면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제가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처럼 살짝 포장을 해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건 그 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면 야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숫자가 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큰 수,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주사위를 던지거나 혹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반, 뒷면이 반. 혹은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6분의 1의 확률로 대체로 나온다라는 건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딸 때는 많이 따고 잃을 때는 많이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이거 어떻게 하지? 딸 때도 조금 따고 잃을 때도 조금 잃는 조금 전에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승부 보지 말고 100번으로 나눠서 승부를 보자라고 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원리를 주식 투자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가능하면 쪼개서 나눠서 사라. 이걸 사실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아니 어차피 내가 사면 이 가격에 사게 될 텐데 굳이 왜 여러 번에 이렇게 나눠서 사라고 하지? 사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 어떤 주식을 이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이 주식만 사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오르더라도 오르는 과정에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오를 때 같이 오르지 않고 엇박자가 나는 다른 종목을 같이 사서 갖고 있으면 전체적인 내 계좌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주식을 담되 여러 개를 담으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시도의 횟수를 좀 늘려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횟수를 늘리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확률적인 결과와 점점점 비슷해진다. 이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확률의 법칙을 활용한 리스크 회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들은요. 어떤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낼지 안 낼지 이분이 큰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로 치면 투자의 횟수를 늘리는 것과 동일한 얘기겠죠. 한 사람만 가입시키면 그 사람이 사고를 내거나 큰 병에 걸리지 말기를 그냥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10,000명, 10만 명 가입시키면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이 시도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횟수를 늘리는 거 말고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쉬운 게 있는데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오르기를 바라죠. 아니 지금 산 주식이 지금부터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데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통계를 보면 언제 주식을 사든 간에 주식을 산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올라 있을 확률과 내려 있을 확률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뭐든 아주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장기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1년을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 있을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1년 후에 뚜껑 열어보면 1년이면 64대 36 정도로 이게 꽤 이제 슬슬 의미 있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물론 그래도 1년 후에 열어도 내려 있을 확률이 36%나 되죠. 그런데 이걸 3년으로 늘리면 올라 있을 확률이 80%로 늘어나고 5년을 투자하면 올라 있을 확률이 93%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로만 보면 그 어떤 거품기에 아무리 비싸게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5년을 투자하면 100%는 아니지만 93%의 확률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늘리면 우리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건데 시간을 길게 늘리라는 건 역시 사실은 그 본질은 투자의 횟수를 늘려보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1825일을 매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즉 횟수를 늘리다 보면 리스크는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주식은 길게 보면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슬슬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하루만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몰라요. 신도 몰라요. 그러나 5년을 투자하는 건 상당히 덜 위험하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라고 하는 지수에 투자한 거지 어떤 단일 종목에 투자했을 때도 5년 후에는 93%의 확률로 원금을 회복하더라.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는 걸 사실은 사람은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냥 많은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식들이 한 바구니에 모여 있는 지수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걸 결정을 했으면 그게 오르든 내리든 계속 보유하고 분할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게 오르든 내리든 계속 겁먹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저 친구는 주식 투자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종목 저 종목 다 담으면 1년에 몇 %나 먹겠습니까? 그렇게 수익률을 올려서 어느 천년의 부자가 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식은 몇몇 종목을 잘 골라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 말은 틀리냐? 아니요.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투자가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를 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서 내가 그런 투자를 했다가 조금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자산이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성격이냐, 즉 나한테 어울리는 게임이냐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평소에 이익이 증가할 것 같은 회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뉴스와 공시와 혹은 실적을 체크하고 그 회사에서 수시로 전화도 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보고 하면서 그 회사가 이익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결론이 내려지면 저는 꽤 많은 돈을 거기에 잘 투자하고 이익이 실제로 올라가면 주가는 2배, 3배 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투자 방법은 좋은 투자 방법인가요? 하면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에요. 제가 나도 그렇게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하던 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해야 돼요. 그분은 전업 투자자였어요.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걸 따라야지 네 게임은 그거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건 그분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또 돈을 잘 불려갈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를 할 때 나의 모든 자산을 주식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또는 나는 오로지 부동산만 투자할 거야 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종목에 투자를 집중하면 그게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그게 내릴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섞어서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게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사실 길게 보면 수익률은 비슷하다는 가정을 갖고 언제 어떤 게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를지 모르니까 골고루 나눠서 닫다 보면 대략 예를 들면 주식을 한 30% 갖고 있고 부동산도 한 30% 갖고 있고 혹은 뭐 채권도 30% 갖고 있고 뭐 원자재나 금도 그 정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 주식이 많이 오를 때 내가 모두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내 자산이 많이 오르고 또 주식이 내릴 때 많이 내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으나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투자하면 그 변동성을 줄여주는데 변동성을 줄이는 것만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마법 같은 거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을 30%, 채권을 뭐 40%, 금을 20%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 그거 하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뭐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이상적인 뭔가가 뭡니까? 그거는 몰라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과거 10년을 보냐, 과거 5년을 보냐, 과거 20년을 보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이고 재미있는 건 그 포트폴리오 안에 뭐 20%건 30%건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나눌 때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렇게 나누는 건 이해가 된다. 다 자산이니까 조금씩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니? 현금은 불어나지 않는데 뭐 정기예금이라도 하고 있으라는 뜻인가? 라고 하지만 그렇게 현금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변동성이 클 때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조금 갖고 있으면 변동성이 커서 주가가 많이 내려갈 때 심지어 더 살 수 있고 주가가 내려갈 때 더 투자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걸 보유하는 게 당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든 당신의 마음은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이론의 결과이겠습니다.